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주막에서부터지요. 밀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하가 장부를 가슴에 안은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대제학 윤병주요입니다.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이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것을 알면서 나를 살렸느냐? 연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쳐 이선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영모의 주동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살을 도려내는 칼바람이 변방 고울 빨래터를 사정없이 휩쓸던 해질 무렵 잿빛 하늘 아래 얼음장을 두 손으로 내리치는 스물센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불과 한 해 전만 해도 조선 팔도에 이름을 날리던 대제학의 고귀한 외동딸이었으나 지금은 역적의 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연하였습니다. 연하의 아버지 대제학 윤병주는 3대를 이어온 청백리 가문의 기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서재에 촛불을 끄는 법이 없었고 어린 연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찾아들면 무릎에 앉혀 논어를 읽어주다 이내 딸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붓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연하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손은 늘 따뜻하고 커서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포승줄에 묶인 것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영모를 고한 자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윤대제학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멸문지화를 당하였고 연하는 관비명부에 이름이 오르기도 전에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나와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로 차디찬 봄 흙을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포졸들에게 떠밀리면서도 단 한 번 딸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고 단단하던지 연하는 지금도 그것을 선명히 기억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말은 없었으나 그 눈이 그리 말하고 있었으니 연하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의 나딘군은 배곡 비녀 하나를 발견하고는 포졸의 눈을 피해 황급히 품 안에 집어넣었을 뿐이었지요.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수레 위에서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떨어지던 그 순간을 연하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연하는 변방 고울의 관비가 되어 무릎이 시리도록 찬 빨래터를 지켰습니다. 피 묻은 빨랫감을 담근 대야에 얼음 녹은 물이 분홍빛으로 번져드는 동안 갈라진 손에서 흘러드는 핏물이 어느 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역적의 년이 손을 쉬어 어서 못 쳐내. 행랑아범 막새의 몽둥이가 등짝을 내리치자 연하는 이를 악문 채 고꾸라지면서도 빨랫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삼배 솜저고리 안쪽 깊숙이 품어둔 부러진 배곡 비녀가 가슴팍을 차갑게 눌러오는 순간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던 그 이른 새벽의 기억이 눈앞을 하얗게 물들였지요. 아버지, 소녀는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내겠나이다.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본 적 없는 다짐이었으나 비녀의 부러진 단면이 살갗을 파고드는 작은 통증만이 이 모든 치욕이 꿈이 아님을 연하에게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느릿이 지나치던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연 굶겨도 눈빛만은 여전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내일부터 물 깃는 일도 붙여라.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먼 하늘 끝에 깔린 잿빛 구름과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도성을 향해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감추듯 그저 눈꺼풀을 나직이 내리깔았을 뿐이었지요. 가슴속에서는 이미 오늘 밤 야행의 길목을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호치마 자락을 여미고 관할을 빠져나가 영의정 무리가 숨겨두었다는 장부의 단서를 쫓아야 하였으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길이었으되 연하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단지 품속에 부러진 비녀만이 심장 박동에 맞추어 나지막이 가슴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같은 무렵 도성에서 100리 남짓 떨어진 산기슭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나무 숲을 통째로 삼켜버린 산길을 홀로 더듬어 나아가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도포에 박립을 눌러쓴 그 초라한 행색만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의 왕 이선이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이선이 처음 왕위에 오른 것은 16에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왕이 갑작스레 승하하던 날 밤, 아직 솜털도 다 가시지 않은 얼굴로 차디찬 용상에 앉아 떨고 있던 어린 이선의 손을 맞잡아 준 것이 바로 영의정 권달이었습니다. 전하, 신이 있사옵니다. 어둠이 거칠 때까지 신이 이 나라를 바쳐드리겠나이다.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어찌나 든든하게 가슴에 박히던지 이선은 그 순간부터 영의정을 아버지처럼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용상에 홀로 앉아 밤마다 선왕이 남긴 빈자리를 더듬을 때도 신하들의 고성이 편전을 가득 채울 때도 이선이 고개를 돌리면 영의정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용포를 벗어 던지고 도성을 빠져나온 것은 사흘 전 한밤중의 일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세력이 이미 대궐안까지 손을 뻗쳤으니 지금 당장 도성을 벗어나셔야 한다는 영의정의 밀서를 받고 이선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내관 하나도 데리지 않고 홀로 국문을 빠져나왔던 것이지요. 영상이 피신 경로를 일러주었으니 사흘만 버티면 된다. 이선은 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으나 대나무 숲을 가르는 칼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까닭 모를 한기가 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충신이라 믿었던 자들의 목이 차례로 잘려나가는 것을 용상에 앉아 말없이 지켜봐 온 3년이었으나 그것이 영모를 척결하는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영의정의 말을 이선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 어자 팔걸이를 쥐어뜯으면서도 그 입에서는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이선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횃불 하나가 산 아래쪽에서 흔들리는 것이 보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상한 것은 영의정이 일러준 피신 경로에는 마중 나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지요. 그 순간 모강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니 이내 거친 마른 기침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나 어깨까지 들썩이는 기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으니 밤산의 정적을 산산이 깨뜨리는 그 소리가 횃불을 든 자들에게까지 닿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이선의 뒷목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요.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기다. 저기서 기침 소리가 났다. 살수의 외침이 안개를 가르는 순간 이선은 방향도 가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발이 걸리고 몸이 기울며 가시덤불이 손등을 긁어댔으나 멈출 수가 없었으니 비탈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달리던 그의 발이 허공을 밟는 것을 느낀 것은 이미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돌부리에 어깨를 찍히고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충격이 서너 번 이어지는 동안 아까의 그 서늘한 생각이 다시금 이선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으나 이미 몸은 멈출 수 없었지요. 영상,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대답 없는 물음이 칠흑 속에 흩어지는 순간 이선의 손이 허공을 향해 가느다랗게 뻗쳤다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이른 새벽, 조각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변방 고울 주막거리, 삼배 호치마 자락을 꼭 여민 연하가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 그늘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온 지 반 시즌도 채 되지 않았으나 이미 서리가 발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연하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은 채 품속에 부러진 비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걸음을 재촉하던 참이었지요. 장부에 단서가 숨겨져 있다는 패가는 몇 년째 그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고 날이 밝기 전에 관아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날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으니 연하의 눈빛은 서리발을 밟는 발걸음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주막 평상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하였으나 평상 아래에서 흘러나온 검은 핏물이 서리발 위에 번지는 것을 눈에 담는 순간 연하의 발이 제 의지와 무관하게 먹고 말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평상 아래를 들여다보니 거지 몰골의 사내 하나가 온몸을 웅크린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쓰러져 있었는데 무명 도포는 진흙과 핏물로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손등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요. 스며드는 조각달빛에 사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연하의 숨이 그대로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도성을 떠나기 전 저작거리에 나붙은 방에서 단 한 번 눈에 담았던 용안이었습니다. 이선, 내 아버지를 죽인 자.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차오르는데 이토록 허망하게 쓰러진 이 사내의 꼴이 관아 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굶어 죽어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어찌나 닮아 있던지 연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가 끝내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원망하는 자를 살려두는 것이 훗날 복수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아버지를 닮은 그 무력함이 가슴을 건드린 것인지 연하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주막 문을 두드려 숭늉 한 사발과 식은 국밥 한 그릇을 얻어온 연하는 아무 말 없이 사내의 등에 손을 올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선은 그 손을 뿌리치려 하였으나 기력이 없어 그대로 기댈 수밖에 없었고 연하가 등을 받쳐 평상에 앉히는 동안 그는 시선을 들어 연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삼배 호치마에 갈라진 손,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어딘가 범상치 않아 이선의 눈썹이 가느다랗게 좁혀졌지요. 뜨거운 국밥 그릇이 손에 쥐어지자 이선은 한참이나 그것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는데 지난 사흘 동안 산속을 헤매는 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따뜻한 것을 건네받은 것이 처음이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선은 스스로도 그것을 느꼈는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지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연하는 눈을 내리깔며 담담하게 대꾸하였으나 손은 이미 이선의 도포 아랫단을 찢어 상처를 동여맬 천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이선의 몸이 가늘게 굳었습니다. 연하는 개의치 않고 능숙하게 천을 묶었으니 대제학 가문이 외동딸이 어찌 이런 손길을 익혔겠냐 싶은 노릇이었으나 관비로 산 3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법이었지요. 고맙소. 이선이 나지막이 말하였고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묻지도 밝히지도 않겠다는 묘한 약조 같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동안 이선은 국밥을 천천히 떠먹었고 연하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어 먼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이선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가느다란 마른 기침을 한번 사귀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함께 걸어도 되겠소?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서리 위에 쓰러져 있던 이 사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그저 갈 곳을 잃은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하의 눈끝이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연하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였고 이선은 그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서리발 위에 나란히 찍히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살수셋이 핏자국을 더듬어 주막거리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선 지 불과 반식경도 지나지 않은 때였지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주막 안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살수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 밤 주막 평상 아래에서 왕의 목숨을 건져낸 손이 다름 아닌 연모를 꾀하는 세력이 멸문시킨 가문이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살수들이 주막 평상 아래를 뒤지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려온 것은 두 사람이 채 100보도 걷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수상한 자 둘이다.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연하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의 손목을 낚아채듯 쥐고 가시덤불 숲으로 몸을 내던진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이선이 채 영문을 파악하기도 전에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어둠 속 덤불을 헤치며 내달리고 있었지요. 가시가 뺨을 긁고 돌부리가 발목을 잡아채는데도 연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나 이선의 손이 어찌나 차고 맥없이 떨리던지 그것을 쥔 연하의 손에도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횃불 더 가져와. 살수들의 발소리가 덤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내 시뻘건 횃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는 이선을 끌다시피 하여 굵은 참나무 뒤에 몸을 바짝 붙였는데 하필 그 순간 이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하가 번개같이 손을 뻗어 이선의 입을 틀어막은 것은 기침 소리가 터져 나오기 불과 한 박자 전의 일이었지요. 이선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온몸에 힘을 쥐어짜 기침을 억눌렀고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는 동안 횃불 하나가 두 사람의 코앞 두어 걸음까지 다가왔다가 다른 방향으로 꺾여 멀어졌습니다. 연하의 손이 이선의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으나 이선의 손목을 쥔 연하의 손가락에 힘이 더해졌지요. 다시 내달렸습니다. 덤불이 끝나는 곳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발끝에 허공이 닿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였습니다. 연하가 이선의 팔을 뒤로 잡아채지 않았다면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었지요. 가까스로 멈추어 선 두 사람의 발 앞에는 시커먼 절벽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살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절벽이었으니 물러설 곳도 나아갈 곳도 없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연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훑었지요. 폭이란 것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한 줄기 덤불을 옆으로 젖혀내는 순간
그 뒤로 검게 썩어가는 기와장 모서리 하나가 달빛에 번득이는 것이 연화의 눈에 걸려들었습니다. 덤불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 지척에서도 알아볼 수 없는 오래전에 버려진 양반가의 폐가였습니다. 이쪽으로 연화가 속삭이듯 말하며 먼저 덤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이선은 잠시 그 검게 뒤틀린 기와장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폐가의 낡은 문을 등으로 밀어 닫는 순간 살수들의 횃불이 절벽 끝을 비추며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없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냐? 다행히도 살수들은 연화와 이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주변을 탐색하던 살수들은 이내 찾는 것을 포기한 채로 돌아섰지요. 두 사람이 떨리는 숨을 사귀며 등을 기댄 그 낡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살수들의 발소리가 절벽가를 맴돌다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화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썩은 나무 냄새가 어둠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들어오게 된 이곳이 자신이 찾아 헤매던 장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폐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끌려가기 사흘 전 연화의 손을 꼭 쥐고 귓가에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었습니다. 도성 남쪽 변방 가시덤불에 가려진 양씨 폐가를 찾아라. 안방 북쪽 벽 세 번째 나무판 뒤에 홈이 있고 그 홈에는 내 어미의 비녀가 맞는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화는 북쪽 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벽면을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판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오목하게 파인 작은 홈이 걸려들었고 연화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품속에 부러진 배곡 비녀를 꺼내 홈에 맞추어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낮은 쇳소리와 함께 바닥 한가운데가 안으로 꺼지며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선이 그것을 바라보며 눈썹을 좁혔으나 연화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은 좁고 습하였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연화가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거무스름한 핏빛으로 얼룩진 장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연화의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 충신들을 하나씩 영모로 몰아 처형하고 그 재산을 빼돌린 기록이었으니 장부의 획들이 어찌나 또렷하고 빼곡하게 적혀 있던지 손끝이 저릿하게 굳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부분 앞에서 손가락이 종이를 뚫을 듯 쥐어졌으나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다가 가라앉을 뿐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어느새 곁에 내려온 이선이 낮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안은 채 이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을 이제야 꺼내듯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막 평상 아래에서 전하를 알아보았을 때부터 이선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대제학 윤병주의옵니다.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말은 담담하였으나 연화의 손이 장부를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 그 담담함이 오히려 어떤 절규보다 무겁게 밀실을 눌렀습니다. 이선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왜 그것을 알면서 나를 살렸느냐?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직도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연하는 말로 꺼낼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잠시 후 연하가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쳐 이선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영모의 주동자. 그 이름이 이선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달. 이선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장부를 받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하, 신이 있사옵니다. 어둠이 거칠 때까지 신이 이 나라를 바쳐드리겠나이다. 16의 이선이 차디찬 용상 위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아준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핏빛 장부 위에서 거꾸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선은 글자를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얼굴로 한참을 그 이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무릎이 소리 없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채로도 장부를 놓지 않았으니 오히려 더 바짝 끌어당겨 쥐었습니다. 과인이 이 손으로 영상의 말만 믿고 너의 아비를 죽인 것이냐.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으나 이번에는 막으려 하지도 않았으니 기침 소리인지 오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좁은 밀실의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이선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나도록 장부를 쥐어짜는 동안 눈 한쪽 끝에서 흘러내린 것이 뺨을 타고 턱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으되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한참 뒤에 연하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여기를 나서야 합니다. 이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연하의 눈빛 앞에서 이선은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의 떨림을 억누르며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수들이 절벽 아래를 뒤지다 허탕을 치고 돌아간 그 시각, 영의정 권달은 도성편전에 홀로 앉아 이미 새 왕의 이름을 붓으로 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갈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선이 영모 세력에 의해 시해되었다는 방이 이튿날 새벽 8도에 내걸릴 것이었으니 이 폐가의 지하 밀실에서 장부를 손에 쥔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룻밤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각, 이선이 무릎을 꿇은 것은 연하가 예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품에 안고 계단을 오르려던 연하의 발 앞에 이선이 소리도 없이 두 무릎을 꺾었습니다. 삼배 호치마 자락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너의 아비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의 말이 옳다 믿었다. 충신의 영모를 믿었지. 연하는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꺾인 그 무릎이 억울하게 굶어 죽어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워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선의 손바닥이 흙바닥을 짚는 순간 그 손등에 무언가 맺히는 것이 촛불빛에 번들거렸으니 빗물이 스며들 틈도 없는 지하 밀실이었으므로 그것이 빗물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네.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으되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려놓았지요.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선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먼저 몸을 움직인 것은 연하였습니다. 이선의 참회를 더 들어줄 시간이 없다는 듯 그녀는 장부를 품에 꼭 여미고 밀실 안쪽 벽을 향해 촛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서찰에는 장부 다음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으니 밀실 안쪽 구석 바닥 흙 속에 하나가 더 묻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연하는 서찰에 적힌 대로 구석 바닥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끝에 흙이 파이고 손톱이 부러질 듯 긁히는 가운데 이내 단단하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하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뚜껑을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지되는 오래된 오칠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번지는 동안 뚜껑과 몸통 사이의 가느다란 틈에서 먼지 섞인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선이 뒤에서 숨소리를 죽인 채 가까이 다가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연하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단 천 위에 금으로 새긴 어세 하나와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서찰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어세에 새긴 문양이 촛불 아래 선명하게 빛났으니 이선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왕의 밀패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마 손을 뻗지 못하는 이선 대신 연하가 서찰을 꺼내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찰의 첫 줄을 눈으로 좇는 순간 연하의 손끝이 잘게 떨리기 시작하였으되 끝까지 읽어내려간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왕께서 아버지에게 맡기신 것이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전하께 전하라 하셨다고. 이선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선왕이 그 아버지가 이미 이날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었지요. 연하가 서찰을 이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찰 안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선왕께서 숨겨두신 친위대장이라 하였으니 도성 외곽 북쪽 기와골 대장간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선이 서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펴며 일어섰습니다. 흔들리던 것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들이 한데 뭉쳐 단단하게 굳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안내해 주겠소? 연하는 잠시 이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 먼저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선은 밀패를 품에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폐가의 밤은 길었습니다. 무연을 찾아가기에는 아직 사방이 위험하였고 폐가를 벗어나기에는 살수들의 눈이 아직 풀리지 않은 때였으니 두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긴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지요. 이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제학은 어떤 아버지였느냐? 연하가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또는 꺼내지 말아야 할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왜 물으시는 것이옵니까? 알고 싶구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연하의 눈꺼풀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서재의 촛불을 끄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하였습니다. 소녀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찾아들면 무릎에 앉혀 논어를 읽어주시다가 소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붓을 드셨지요. 소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손은 늘 따뜻하고 커서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연하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시선이 촛불 위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밀패를 오래도록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과인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왕께서는 과인이 16세 용상에 오른 날 밤 아무도 없는 침전으로 찾아오셔서 과인의 손을 잡아주셨다.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그냥 오래도록.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목소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선은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 후로 과인은 그 손의 온기를 다시 믿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영상을 믿었지. 그것이 과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 사이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래터에서 물 깃는 일에서 이 모든 밤들을 버티며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연하가 품속에서 부러진 배곡 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부러진 것은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연하의 손끝이 부러진 단면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부러진 단면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그 아픔이 소녀를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이선이 그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부러졌더라도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연하가 비녀를 다시 품 안으로 집어넣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어붙인단 말이냐? 그것은 직접 찾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대답이 끝나자 연하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몸짓이었지요. 이선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문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윽고 연하가 눈을 감은 채로 낮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선의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울 것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처음으로 전하라는 호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를 갈며 원망하였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왕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이선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도성 외곽 북쪽 기와골 대장간을 찾아낸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하가 서찰에 적힌 대로 굴뚝 아래 벽돌 셋째 단을 손으로 두드리자 잠시 후 바닥이 안으로 꺼지며 좁은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로 끝에는 사내 하나가 촛불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니 3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선이 밀패를 내밀었습니다. 사내의 두 손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굵고 거친 손이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3년 만에 선왕의 밀패를 눈앞에서 마주한 그 사내의 눈에서 뜨겁고 거친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마침내 눈을 뜨셨나이까?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연의 뒤 어둠 속에서 하나씩 무릎을 꿇는 군사들의 그림자가 번지기 시작하였고 3년을 칼을 갈며 기다려온 자들의 눈빛이 촛불 아래 하나같이 서늘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 눈빛들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궐로 간다. 날이 밝기 전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군사들의 등 뒤에서 이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평상 아래에서 핏물에 젖어 쓰러져 있던 그 사내가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칼을 쥔 군사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품속에 부러진 비녀를 손끝으로 한번 더듬고는 소리 없이 그 행렬의 끝에 붙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이 경복궁 지붕 기와를 뒤흔드는 그 시각, 편전 안에는 만조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영의정 권달이 용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모 세력에 의해 왕이 시해되었으니 국본을 세워 나라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되 편전을 가득 메운 신하들 중 그 명분을 온전히 믿는 자가 몇이나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용상 앞 두 계단을 남겨두었을 때 편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빗물을 가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용포를 입은 이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로 무연을 앞세운 친위 군사들이 칼을 뽑아든 채 편전 안을 채워 들어왔고 도열에 있던 신하들의 숨소리가 일시에 멎었지요. 영의정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이 보였으나 그것은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60평생을 권모술수로 버텨온 사내였으니 이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에도 영의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영의정이 두 무릎을 꿇으며 천천히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어찌 이런 몰골로 황궁하셨나이까? 영모의 무리가 전하를 노리고 있다 하여 신이 밤새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였는지 모르시옵니까? 영모. 이선이 그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 영모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이제 과인이 알고 있소. 이선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무연에게 건넸고 무연이 그것을 들고 만조백관 앞으로 나아가 펼쳐들었습니다. 편전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 영의정이 웃었습니다. 낮고 느리게 무릎을 꿇은 채로 웃었습니다. 전하, 신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그는 몸을 일으키며 편전을 가득 메운 신하들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여기 계신 여러 대감들께서는 낱낱이 보아오셨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출처불명의 장부 한 권을 들고 오시어 이 나라 1등 공신을 역적이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의정의 목소리가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장부는 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역적의 잔당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도성을 벗어나 떠돌아다니시는 동안 어떤 간악한 무리에게 홀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으로서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편전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의정의 신복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영의정의 눈짓을 받은 병사들이 슬그머니 편전 안쪽을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연의 친위 군사들이 칼을 더욱 바짝 쥐었으되 수가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이선의 턱이 가늘게 굳었습니다. 장부 하나만으로는 30년을 조정에 뿌리내린 사내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선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천한 계집이 꾸민 짓이 분명하옵니다. 영의정의 손끝이 편전문을 향해 뻗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문 안쪽에 서 있던 삼배옷 차림의 여인을 겨냥한 손가락이었습니다. 관비 주제에 감히 이 자리에 들어서다니. 전현을 당장 끌어내거라. 편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병사 둘이 연하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고 이선이 손을 들어 막으려 하였으나 주위를 에워싼 영의정의 병사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두 걸음 앞까지 다가왔을 때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대제학 윤병주의 딸이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낮게 울려 퍼지던지 다가오던 병사들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멎었습니다. 편전 안이 다시 한번 싸늘하게 굳었지요. 3년 전 영의정 권달의 고변서 한 장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그 충신의 외동딸이옵니다. 연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친 삼배옷과 갈라진 손이었으되 그 걸음걸이는 이 편전에서 가장 당당하였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저 장부가 위조라 하셨으니 소녀가 낱낱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하가 장부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갑자년 3월 10사흘 이조판서 김대연의 처형 후 몰수된 전답 400마지기가 도성 북쪽 권씨 문중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대감, 그 문중이 대감의 둘째 형님 댁이 맞사옵니까? 영의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을축년 7월 형조판서 박원준 처형 직후 그의 재산 목록과 이 장부의 기록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사옵니다. 위조라 하셨으니 혹 형조의 재산 몰수 원본 문서와 대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옵니까? 영의정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병인년 9월 대제학 윤병주 처형 당일 영의정 대감의 살수셋이 아버지의 서재에 들이닥쳐 문서 괴짝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살수들 중 하나가 사흘 전밤 전하를 뒤쫓는 추격조에 섞여 있었사옵니다. 소녀가 직접 얼굴을 보았으니 이 자리에서 대면시켜 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편전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도열에 있던 신하들의 눈빛이 하나씩 영의정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의정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입은 아직 다물어져 있었으나 손이 문제였습니다. 바닥을 짚은 두 손이 어찌나 격렬하게 떨리던지 소매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것을 편전의 모든 눈이 보고 있었지요. 영의정이 입술을 다시 열려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나오려던 그 순간이었지요. 연하가 품에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한 장짜리 서찰이었는데 연하가 그것을 편전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높이 들어 올리자 앞줄에 도열에 있던 신하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것을 향해 쏠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편전 안에는 숨소리조차 사라졌지요. 아버지께서 목숨보다 소중히 숨겨두신 것이 장부 하나뿐이라 생각하셨사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편전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병인년 2월 영의정 대감께서 친히 쓰신 서찰이옵니다. 대제학 윤병주를 영모로 고변할 것, 그 증거를 조작할 것, 처형 이후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지시하신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편전이 얼어붙었습니다. 필체와 함께 확인하실 것이 있사옵니다. 연하가 서찰 끝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사인이 찍혀 있사옵니다. 관인이 아닌 사사로이 쓰시는 개인 도장이옵니다. 이 도장은 대감 외에 그 누구도 소지할 수 없는 것이오니 위조라 하시려면 그 도장이 어찌 이 서찰에 찍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영의정이 서찰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30년을 조정해서 버텨온 그 머리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영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은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열에 있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조판서 한익수였습니다. 그는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니다. 신은 영의정의 협박에 굴하여 대제학 윤병주의 고변서에 연명하였사옵니다. 죽음이 두려워 거짓의 도장을 찍은 죄, 이 자리에서 죽음으로 갚겠사옵니다. 한 사람이 엎드리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영의정의 눈빛이 그들을 따라가며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 30년을
공포로 묶어두었던 사슬이 단 한 장의 서찰 앞에서 하나씩 끊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상 위에서 처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상, 영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것이 소리 없이 꺼져 내렸습니다. 할 말이 있소? 영의정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쉬지 않았던 그 입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연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이 빗속의 번개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이선이 낮고 묵직하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역적 권달의 죄를 삼족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물을 것이며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대제학 윤병주를 비롯한 모든 충신들의 명예를 이 자리에서 즉각 복권하라. 역적 명부에서 그 이름들을 지우고 오늘 이후로 청백리의 이름을 영원히 되돌려 주어라. 만조백관이 일시에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연하는 편전 문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을 삼배자락 안으로 감추고 그 눈빛만을 이선의 뒷모습을 향해 가만히 던진 채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있었으나 연하는 닦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이었으니 그것이 빗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폭우가 씻어간 하늘이 그토록 높고 푸를 수 있다는 것을 연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숙청의 먼지가 가라앉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경복궁 앞마당을 눈부시게 물들이는 가운데 화롯의 금박수가 그 빛을 받아 일렁이는 비단 가마 하나가 천천히 대궐문을 통과하여 들어왔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발이 내려지자 붉고 푸른 화롯자락이 봄바람에 넘실거리며 돌계단 위로 번졌고 연하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양옆으로 도열한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 뒤에서 이마를 땅에 짚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변방 고울의 사또였습니다. 전연 굶겨도 눈빛만은 여전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하고 내뱉던 그 입술이 지금은 사시나무 떨듯 흙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이 연하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묵직한 처분이었지요. 이선이 용상 앞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즉위식 절차상 왕이 용상에 앉아 황후를 맞이하는 것이 법도였으되 이선은 용상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문무백관의 눈이 일시에 왕을 향하였으나 이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비녀였습니다.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부러진 단면과 단면이 은으로 아름답게 이어 붙여진 은장 비녀였습니다. 갈라진 자리가 오히려 정교한 무늬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연하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폐가의 밤 부러진 것도 이어붙이면 쓴다 하였을 때 이선이 낮게 되물었지요. 어떻게 이어붙이는 것이오? 그것은 전하께서 찾으셔야 한다 하였더니 이선은 끝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품속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니 과인이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오. 연하의 손이 천천히 뻗었습니다. 은장 비녀가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순간 연하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살갗을 파고들며 버티게 해주었던 그 부러진 단면이 이제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자리를 은으로 메웠으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니 아물었으나 잊지 않은 것이었지요. 연하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폭우가 없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였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든 이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닦지 않았습니다.
3년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만큼은 막지 않았지요. 이선의 목소리가 앞마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대제학 윤병주는 역적이 아니었소. 이 나라의 가장 맑은 충신이었소. 그의 이름을 역적 명부에서 지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일품 영의정의 직위를 추준하오. 그리고 그 딸 연하는 아비의 뜻을 이어 이 나라를 구하였으니 오늘 이후 황후의 자리에 올라 과인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만조백관이 일시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대궐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으나 이내 수십, 수백으로 불어났으니 저작거리의 백성들이 담장 밖에서 소식을 듣고 터뜨리는 함성이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하는 이선의 품에 안긴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잠겨 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으나 연하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지요. 이선이 연하의 손을 이끌어 용상으로 올랐습니다. 아버지, 연하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하늘이 눈부시게 높고 푸르렀습니다. 봄바람이 화롯자락을 넘실거리게 하였고 은장 비녀가 햇살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선이 용상의 등을 기대지 않은 채 허리를 곧게 세웠고 연하가 그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로 만조백관이 엎드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백성들의 함성이 멎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연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도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폐가의 밤 꺼져가는 촛불 앞에서 처음으로 전하라고 불렀던 그 밤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지요. 이선의 오랜 마른 기침이 멎은 것을 안 것은 용상에 나란히 앉은 이후로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연하가 문득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부러졌던 모습은 잊은 듯이 멀끔해진 자태의 은장 비녀가 봄볕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서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